민재는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아내. 수진이 분만실에 들어간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죠. 의사 선생님은 난산이라고 했어요. 마침내 간호사가 나와 민재를 불렀습니다. 분만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이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고 빨갛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레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내가 가장이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수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쁘죠? 민재는 일주일 후 수진과 아기를 고급 산후조리원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명품 호텔처럼 고급스러웠습니다. 수진이 원했던 곳이었죠. 비용은 상당했지만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첫 주말 민재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조리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피곤하다며 짧은 면회만 허락했어요. 아기는 잘 지내고 있냐는 질문에 수지는 그저 웃으며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었죠. 민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출산 후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둘째 주 주말 민재는 꽃다발과 함께 조리원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수지는 만남을 짧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이유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우연히 수진이 보낸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아기의 얼굴이 지난번 봤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기는 비슷해 보이기 마련이라 생각했죠. 셋째 주 민재는 갑자기 휴가를 내고 예고 없이 조리원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안내 데스크에서는 민재를 막았습니다. 수진이 산후 회복 프로그램 중이라 방해할 수 없다고 했죠. 민재는 기다리는 동안 로비에서 수진의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방의 배경이 매번 다르다는 것으로 같은 조리원인데 방의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죠. 아기의 모습이 미묘하게 달랐고 방 인테리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민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보낸 아기 사진 중에 분명 우리 아이가 아닌 아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이 되기까지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재는 넷째 주 주말을 앞두고 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후기를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았죠. 조리원은 명성 높은 고급 시설이었지만 의외로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어요. 민재는 조리원 홈페이지에서 룸 타입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방들과 수진이 보낸 사진 속 방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때? 조리원 생활은 괜찮아? 아이는 잘 지내고 하며 물었죠. 수진의 대답은 밝고 경쾌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프로그램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산후 회복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민재는 주말에 꼭 보자고 했고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동의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민재는 일찍 조리원에 도착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수진의 방으로 안내받기 전 민재는 시간을 달라며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조리원 복도를 스스로 탐색하기 시작했죠. 각 방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어 복도에서도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방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한 방에서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방 번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알려준 번호와 달랐어요. 민재는 그 방 앞에 서서 잠시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방 안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민재가 아는 수진의 표정과는 다른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민재는
노크를 했습니다. 수진은 놀라서 문을 바라봤고 민재와 눈이 마주쳤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민재가 들어가려 하자 방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민재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수진 남편인데요. 라고 간신히 대답했죠.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민재에게 말했어요. 착각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 제 아내입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이 민재를 발견하고 달려왔죠. 민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사모님 방은 이쪽입니다. 민재는 얼떨결에 직원을 따라갔어요. 다른 층으로 올라가 도착한 방에는 정말로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에 본 수진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침대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죠. 민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수진은 누구였을까요? 쌍둥이 자매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민재를 반겼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어.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기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이 아기도 방금 본 아기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민재는 침착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기 이름이 뭐였지? 잠시 기억이 안 나네.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지었잖아. 우리 다음 주에 장명소 가기로 했잖아. 민재는 공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깜빡했네 하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산부인과에서 퇴원할 때 아기 이름을 이미 민우로 정했었기 때문이죠. 수진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민재는 대화를 이어가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어요. 오늘 아기는 어땠어? 수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지냈어요. 오늘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모두 정상이래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재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본 다른 수진의 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비어 있었죠. 민재는 안내데스크로 가서 물었어요. 210호실에 계신 분은 어디로 가셨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210호실은 현재 비어 있는 방입니다. 민재는 조리원을 나와 인근 커피숍에 앉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때 민재의 시선이 조리원 주차장에 멈췄어요. 아까 만났던 남자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수진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은 분명 자신이 방금 만나고 온 그 수진이 맞았습니다. 민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고급 세단에 올라탔고 조리원을 떠났습니다. 민재도 자신의 차를 타고 그들을 미행했죠. 약 10분 정도 달리자 차는 조리원에서 멀지 않은 모텔 앞에 멈췄어요. 두 사람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그들은 다시 차를 타고 조리원으로 돌아갔죠. 민재는 그들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조리원에 도착한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던 민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안내데스크에서 수진이 다른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분명 민재가 알고 있는 자신의 아이와 달랐어요. 민재는 다음날 조리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방문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청소 용역 직원인 척 조리원에 들어간 민재는 직원 전용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직원을 발견하고 접근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직원은 민재가 건넨 두툼한 봉투를 받고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직원은 컴퓨터를 열고 조리원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수진 님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20일. 호실 한 명은 210호실에 있네요. 입소 날짜도 같고 남편 이름도 달라요. 민재는 210호실 남편 이름을 물었죠.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박준호라고 되어 있네요. 민재는 두 방의 출입 기록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수지는 두 방을 오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몇 시간 있다가 다른 방으로 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직원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두 방 모두 신생아가 있는데 출생일이 같아요. 쌍둥이도 아니고요. 민재는 조리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수지는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조리원에서요. 더 충격적인 것은 두 개의 방에 각각 다른 아기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재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그 중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어요. 그동안 업무적 연락이라고 넘겨들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재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 없이 한참을 달렸어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죠. 결국 1시간 후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산부인과였어요. 민재는 담당 의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기의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당황스러워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조건부로 동의했어요.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민재와 아기는 친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재는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수지는 항상 바쁜 직장 생활을 이유로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종종 외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민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조리원에서 만나자고요. 저녁이 되자 민재는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을 밝히고 21호실로 안내받았죠. 방에 들어서자 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야? 라고 조용히 물었죠. 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피곤해 보이네.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병실 기록과 2명의 아기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210호실 남편 이름이 찍힌 방문 기록도 있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생각해? 민재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과 박준호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 넌 그저 보험이었을 뿐이야. 수진은 민재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민재는 충격에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보험이라니 무슨 의미일까?
그때 민재의 시선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작은 생명체가 안쓰러웠어요. 민재는 아기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수진이 따라 들어왔어요. 박준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바라봤죠. 민재 씨,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수진과 나는 오래전부터 관계였어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린 대리부가 필요했어요. 당신 같은.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박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죠. 하지만 계획이 조금 꼬였어. 수진이 내 아이도 가지게 된 거지. 기적적으로 말이야. 둘 다 같은 시기에 태어났고 우린 이곳에서 두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 민재는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박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혼하면 돼. 위자료는 충분히 줄게. 민재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실감했습니다. 수진의 진짜 마음 한번 알지 못하고 꼭두각시처럼 살아온 시간들이 억울했어요. 민재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정말 내 아이가 아닌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어렸죠. 민재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예상했는지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재는 침대 옆으로 걸어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낯선 아이였지만 지금까지 내 아이라고 믿었던 존재였어요. 무고한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인 거야. 박준호가 끼어들었어요. 둘 다 내 아이야. 법적으로는 당신 아이지만 유전자는 내 것이라고. 민재의 시선이 박준호에게 꽂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준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에는 분명히 강민재라고 적혀 있었죠. 박준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법적으론 당신이 아버지지만 실제론 내 아이라고 수정란 관리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거지. 민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지는 두 아이 모두 박준호의 아이라는 건가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차갑게 민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재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아내와 이 남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민재의 변호사였죠.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어요. 뭐 하는 거야? 민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모두 녹음하고 있어. 당신들을 고소할 거야. 박준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수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재는 천천히 방을 나가며 말했죠.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어. 박준호가 민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대화로 해결해보자고. 민재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민재는 조리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물었죠. 변호사는 이혼 소송, 친자 확인 소송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공허한 집이었어요. 아내와 아기를 위해 꾸며놓은 아기방이 눈에 들어왔죠. 민재는 아기방 문을 열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기 이름을 새긴 장식이 걸려 있었어요. 민재는 그 장식을 바라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를 완벽하게 해왔지만 정작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까지,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수지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을까? 자신은 그저 보험이자 법적 아버지로 이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녘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자신이 겪은 배신과 고통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죠.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침이 밝았고 민재는 회사에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친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한법적으로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민재는 그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일주일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수진과 박준호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박준호에 대한 조사 결과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이미 가정이 있는 기혼자였죠.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민재는 그의 회사와 가정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어요. 또한 수진이 다니던 회사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진은 박준호의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둘은 업무상 만난 사이였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재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에 대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죠. 둘째로 수진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셋째로 수진과 박준호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였기 때문이죠. 조리원에서 만난 직원의 도움으로 민재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진이 두 방을 오가며 생활했던 기록, 두 아이의 병원 기록, 그리고 박준호의 방문 기록까지 모두 수집했어요. 또한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녹음된 대화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민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재는 박준호의 회사에도 접근했습니다. 익명으로 그의 불륜 사실을 제보했어요. 대기업 임원이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은 회사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준호는 과거 여러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모두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민재는 조리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퇴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재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법원에 아이 인도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법적으로는 민재가 아버지였기에 아이를 데려올 권리가 있었죠. 그러나 수진은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민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수진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박준호가 마련해준 도시 외곽의 아파트에 아이들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민재는 경찰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문을 연 수진은 경찰과 민재를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민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법원 명령이야. 아이를 데려가겠어.
수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재는 두 아이 중 한 명만 데려가기로 했어요. 자신이 법적 아버지로 등록된 아이였습니다. 비록 유전자는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나머지 아이는 수진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처음으로 홀로 아이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젖병 데우기, 기저귀 갈기 달래기까지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올 때마다 일어나 돌봤어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모든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 했어요. 한편 민재가 제기한 소송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수진의 명백한 혼인 의무 위반을 인정했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받았죠. 친자 확인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재가 출생신고서상 아버지이므로 법적 친권을 인정했습니다. 사기죄 고소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어요. 박준호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희롱 의혹과 함께 불륜 스캔들이 퍼지며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의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했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박준호는 민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화해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민재는 그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모든 소송은 민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수진의 명백한 혼인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이혼을 허락했어요. 위자료 또한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었죠. 더불어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민재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인 민재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판결이었어요.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소 의견을 냈지만 민재는 끝내 취하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회적 신뢰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준호와의 관계도 끝이 났죠. 박준호는 자신의 회복을 위해 수진을 버렸고 해외로 도주했어요. 그는 회사에서 횡령 혐의까지 발각되어 수배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탐욕스럽게 꾸며놓은 거짓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재는 변호사를 통해 수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시는 아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접근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경고였죠. 수진은 결국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떠났어요.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승리했음에도 민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것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죠. 회사에도 복귀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남자. 아빠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민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위자료를 모아 도시 외곽에 작은 집을 샀어요. 그곳은 조용한 전원 마을이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고 주변에는 자연이 살아 숨쉬었죠. 민재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정한 아버지였어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랐습니다. 민재는 아이에게 민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수진이 생각했던 이름이었지만 민재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죠. 민우는 건강하게 자라며 밝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민재는 때때로 민우에게 진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너무 어렸기에 그 고민을 뒤로 미뤘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민우를 지켜보다가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재는 경계하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민재를 보자 천천히 접근했어요.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사라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수진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말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 말이 뭐가 있어? 수진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건 민우가 크면 읽게 해줘. 민재는 말없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민우를 바라보고는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우는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민재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우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는 먼 곳에 있어. 하지만 아빠가 엄마 목까지 사랑해줄게. 저녁이 되자 민재는 서랍에서 수진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민우가 자라서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때 함께 읽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저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우의 자전거와 장난감들이 마당에 놓여 있었죠.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점점 아물고 있었어요. 민재는 민우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넌 내 전부야, 민우야.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우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첫날 민재는 설레는 마음으로 민우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민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올려다봤죠.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민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하지, 너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등교 시간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교문 앞에서 민재는 여전히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대부분 엄마들 사이에 홀로 서 있는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담긴 말들이었죠. 민재는 시골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도시의 번잡함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생활이 좋았습니다.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어요. 민우와 함께 상추와 토마토를 심고 돌보는 시간은 특별한 행복이었죠. 주말이면 근처 계곡으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물놀이를 특히 좋아했어요. 직장도 안정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작은 회사로 성장했어요.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지역 농가들과 상생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집에서 일하며 민우를 돌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가끔은 민우도 아빠 일을 돕겠다며 옆에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왜 없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민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언젠가는 이런 질문이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민우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사진 대신 우리는 추억이 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여기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슬퍼요.
민재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수진의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8살이 된 민우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것일까? 고민하던 민재는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수진은 편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민재가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민재는 민우를 데리고 앨범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사진들을 모아 인화하고 함께 앨범에 정리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첫걸음마 첫말 유치원, 입학식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까지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즐거워하며 사진들을 보았어요. 둘은 함께 앨범을 완성하고 책장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민우는 12살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숙제가 있던 날, 민우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요. 이제는 알고 싶어요.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진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으로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그리고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민우는 영원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재를 꼭 안았어요. 아빠가 진짜 아빠예요. 피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민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이요. 민재는 민우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민우는 건강하게 자라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재는 변함없이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의 집 마당에는 어느새 커다란 나무가 자라 있었죠. 민재와 민우가 함께 심은 나무였어요. 민우가 태어난 해에 심은 나무는 이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둘은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재는 가끔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움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생각할 뿐이었죠. 어쩌면 그들의 만남은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민우와의 인연도 없었을 테니까요. 민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 어느 오후 민재와 민우는 마당 그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너무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둘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빨래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민재와 민우의 옷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크기만 다를 뿐 같은 모양의 옷이었죠. 민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준 시련을 이겨내고 찾은 평화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민우가 있었습니다.